안녕하세요. 30대 중반 여성분입니다. 사연 없는 사람은 없을 것이죠.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경험을 한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제 삶에서 정말 놀라운 일들이 많았던데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제가 자생적인 쌍둥이입니다. 3분 차이인데 동생과 너무 닮아서 부모님도 헷갈린다고 해요. 어릴 적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친구들이 종종 우리를 구분 못했어요.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함께 다녔기 때문에 재미있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충격적인 일은 결혼 후에 벌어진 일이었어요. 32세 때 4년간 연애한 남편과 결혼했습니다. 직장에서 만나 사랑을 하고 미래를 계획했어요. 남편의 가장 큰 장점은 제가 1순위라는 것이었어요. 시어머니나 다른 사람들보다 저를 먼저 생각해주고 존중해줬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빌려주더라도 내게 허락을 받아줬어요. 저에게 모든 것을 걸었다고 봐도 무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4년 동안의 연애 끝에 행복한 신혼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그러나 모든 며느리의 공통적인 걱정과 스트레스, 그것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 많다고 하면서 남편과 제 결혼하는 동안 한 푼의 돈도 보태주지 않았지만 예단은 엄청나게 요구하셨어요. 그녀는 엄청난 짠순이였죠. 어쨌든 가끔 신혼집에 찾아와 감나라 배나라 하며 사사건건 살림에 시비를 걸었고 제가 준비한 혼수들을 하나씩 건드리며 혀를 찼어요. 세탁기는 뭐니? 통돌이 시대가 지났지 않았느냐? 내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식기세척기는 왜 이리 시끄럽냐? 내가 혼수를 할인 매장에서 산 거니? 아니에요, 어머니. 모든 혼수들은 백화점에서 신상품으로 샀어요. 세탁기는 점원이 추천해줘서 사게 되고 인터넷 검색만 해도 내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찾아봐요. 나만큼 바쁘게 보이냐? 내 시선에 별론 거면 별론 거야? 아무런 말이 없이 대답하지 않는 거야? 나는 예전에도 시어머니가 이야기하는 대로요. 무릎부터 꿇었어. 저 어머니가 매주 말씀하시는 대로 다 했습니다. 파티를 이끌었으니까 물론 파티를 하게 됐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가 하소연하신 대로 말하기를 직접적으로 파트로 맺은 사람으로서는 전해드리지 않아도 이런저런 지적을 하게 되면 척이라도 좀 해주세요. 어머님, 제가 잘못한 부분이 있다면 사과를 드릴 테니까요. 그렇지 않으면 강제로 사과할 필요는 없어요. 요즘에는 관계가 서로 존중하며 유지될 수 있는 세상이에요. 그런데 시어머니께서는 미간에 주름이 잡힐 만큼 화가 나셨다고 합니다. 왜 이러는 건데? 라며 물으셨고 저희는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렇게 몇 마디 하려던 말을 포기하고 가려 했는데 냉장고 검사부터 시작해서 집안 가사에 대해 모두 점검하라는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네요. 시어머니께서는 바로 냉장고 문을 열고 눈으로 스캔하시더군요. 처음에는 좀 기분이 상했지만 저는 청소와 정리에 익숙해서 크게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부모님께서는 깔끔을 아주 중요시하시는 편이라서 제 쌍둥이 동생과 함께 먼지 한 톨 없는 환경에서 살아왔습니다. 냉장고를 확인하신 시어머니는 반찬통을 하나씩 꺼내시면서 이름과 날짜를 다 써놓아서 틈을 탈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반찬을 하나하나 살펴보신 후 주방 식기도 하나씩 세척하셨죠. 작은 물자국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분이셔서 이번에도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재정 이슈는 없었으나 시어머니는 여전히 날 조커 삼듯하셨다. 넌 집안 잘 챙기면 뭐하니? 2달째 홀몸이냐? 다른 며느리들은 아이도 갖고 다닌다고 우리 신혼인 것 아시죠? 적어도 3년은 더 호감 가는 신혼 생활을 꿈꾸고 싶어 해요. 게다가 집안 살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함께 돈을 벌어가며 사는데도요. 시어머니에게 현관에서 올라와 들리는 것이라서 몰입해 들은 것 같더니 짜증스럽게 이야기하셨어요. 돈 버는 며느리는 아이를 가지지 않아도 되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셨나 봐요. 우리는 3년 후나 이세를 계획하고 있어요 라고 말하고 싶었어요. 요즘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셨지만 우리가 다 하겠다니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죠. 미리 연습이라도 했니? 학원 다녀왔지? 하는 말씀에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격한 말에 거절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어머님이란 항상 이렇게 힘들어 보이는 모습으로 다가오셨습니다. 둘 사이에 다니기만 해도 상황은 똑같았어요. 그래서 12년이라는 시간이 지날수록 잔소리가 줄어들었고 내 입지가 더 단단해졌어요. 결혼한 지 4달이 넘어가자 시아버지께서 제사를 계획하셨습니다. 전에 한 번도 보지 못한 분이었지만 사랑하는 남편의 아버지니까 최선을 다해 며느리의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휴가를 써서 아침에 장보고 시어머니 집에 갔죠. 시어머니가 부스스한 머리로 현관문을 열자 정말 놀라셨어요. 아침부터 무슨 일로 많이 사오셨어? 회사에 가야 할 일 있는데 여기서 뭘 하러 왔어? 오늘이 시아버지의 제사 날이잖아요. 결혼 후 처음으로 드리는 제사라 어떻게 가만히 있겠어요, 어머니? 오늘 제사상은 저가 정성껏 차리겠으니까 어머니는 밖에서 즐기셨으면 해서요. 이봐. 정말이야? 나 너만을 생각해서 알랐는데 의외로 고마워. 무엇을 했는지 어머니 큰 목소리로 칭찬해 주려 해요. 이렇게. 요즘은 무책임하게 아이를 낳으면 안 된다고요. 다른 집 아이들이 하는 대로 해야 한다고 말하셨지만 우리가 다 하겠다니 걱정 마시고 기다려주세요 라고 말했죠. 미리 연습이라도 했니? 학원 다녀왔지? 하는 말씀에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았습니다. 엄격한 말에 거절하지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하자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다정한 미소를 보이시며 고맙다. 정말 고맙다. 넌 오늘 피로 기호를 내어 제사상을 차리는 대신해서 칭찬을 받아 정말 기분이 아주 좋았습니다. 그래서 그날 아침부터 재료 손질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음식들을 요리했습니다. 진정으로 엄마로부터 많은 것을 배워서 어려운 점은 전혀 없었어요. 저녁 시간이 다가오자 제사상을 예쁘고 정감 있게 가득 채웠더니 시어머니, 시아버지, 그리고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남편은 정성스러운 제사상을 준비해준 저에게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무엇이든 사고 싶은 게 있다면 얘기하라고 했어요. 시어머니도 그날은 감사하다고 정말 많이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편보다 8살 많은 40대 여성도 저의 제사상에 감동을 받아 엄지를 칭찬해 주었습니다. 정말 완벽합니다. 어떻게 엄마보다 더 잘 차릴 수 있었는지요. 이 정도면 거의 종갓집 며느리 수준인데요. 고마워요. 아주버님도 얼른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하셔야죠. 혼자 보내기에 여자가 있어야 할 게 있겠죠. 사실 난 마지막 연애를 한 지도 무려 8년이 지났습니다. 제 매력 때문에 그런지요. 사실 남편은 키도 훤치하고 얼굴도 잘생긴 데다가 직장도 좋았어요. 그런데 아주버님은 키도 작고 얼굴도 그렇고 말이에요. 제가 했던 일은 분명하지 않았어요. 몇 달 동안 회사에서 근무한 후 그만둬서 여러 차례 이직을 했던 사람이었죠. 끈기가 부족하고 소심한 성격까지 가지고 있어서 여자가 제 곁에 붙어 있을 리가 없었네요. 어쩌면 여자 타령을 하는 아버님들에게 제가 좋은 사람을 만날 거라고 더럽히게 응원하는 말을 하고 대화를 끝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시어머니가 나타났어요. 저에게 아버님의 좋은 면을 소개해 달라고 하셨어요. 결혼식 때 뵀을 때 친구들이 정말 많이 보였던데 아직 결혼을 안 한 친구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럼 너가 우리 큰아들한테 소개팅 해주면 되겠다며 제 친구들이 대부분 애인이 있어서 잘 모르겠네요 라고 했더니 그러지 말고 너가 자리 좀 마련해봐라. 잘만 된다면 큰 선물을 해줄게. 내 부부한테 외제차를 뽑아주겠어 라는 얘기를 하셨어요. 시어머니는 농담이 아니라 진심이라고 강조하셨죠. 남편과 함께 드라이브할 외제차가 너무나 궁금해져서 친구들에게 시어머니 이야기를 퍼뜨렸어요. 직업은 자주 바뀌어서 문제가 있는데 있는 집 장남이라서 고생을 하지 않을 거라며 싱글인 친구들을 소개시키기로 했었죠. 그러자 한번 만나보겠다는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6명을 소개팅 자리에 모아놓고 한 명씩 소개를 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친구와 아주머니를 만나게 하고는 바로 자리를 빼더라고요. 그렇게 남은 자리에 아주머니와 친구들이 앉은 결과 모두가 저를 욕하는 메시지를 보냈어요. 그들은 예의 없다거나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저에게 혼자 커피값을 내라고 한 후에 각자 돈을 내고 떠났어요. 현재에도 남녀평등 사회라지만 커피를 다 마시고 돈까지 받는 걸 듣자마자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그래서 미묘하지만 그냥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의도로 그 식사 자리를 가져봤나 봐요. 또한 아주머니 친구가 40대인데 왜 아직도 애인이 없냐는 질문을 하고 연봉 같은 것도 물었던 것 같아요.
아주머니는 이런데 대부분 여성들이 관심을 가지더라고요. 사실 저희 남편은 같은 회사에 다니는 동료랑 사귀다 결혼했어요. 여자들은 능력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 하니까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다 치더라도 기대했던 것처럼 여성분들이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여성분들이 성형수술을 많이 한 흔적이 보이더군요. 저는 아주머니처럼 완벽한 여성이 나왔으면 좋겠는데 모두가 조금 서툴러 보였어요. 제 주변에는 재수 씨와 비슷한 여자가 없나요? 이렇게 말하게 되어 죄송합니다. 실제로 제 이상형은 재수 씨와 같이 아름답고 깔끔한 여자입니다. 아주부님의 말씀을 듣고 공포가 느껴졌습니다. 내 이상형이라는 말을 듣고는 정남이가 떨립니다. 남편과 외모도 성격도 많이 다르기 때문에 더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개팅을 그만두고 외제차를 포기하기로 했습니다. 싫어하는 것이 아니었지만 다른 여성을 소개하더라도 같은 상태일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며 다음에 좋은 여자를 소개해 줄 것으로 했습니다. 그랬을 때 재미있는 일이 일어났는데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뭔가 찾아볼 만한 것이 있을까요? 너는 쌍둥이라서 얼굴도 비슷하고 성격도 비슷합니다. 내 아들이 만나볼 때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정신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래, 재수 씨의 쌍둥이 동생이 있었지. 결혼식장에서 만났을 때 정말 놀랐는데 생각해보니 나와 재수 씨의 동생이 만난다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아요. 두 가정이 겹쳐도 돈도 돈답게 많이 굳어져야 하고 형제 사이가 더 깊어질 것입니다. 아, 저도 같이 마음을 뒀다고 생각했어요. 재수 씨, 여동생과 소개팅을 해주세요. 그제야 제가 친구들에게 소개해준 사람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외모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성격도 이상한 분을 제 동생에게 소개해주려고 생각하니 정신이 아득해졌어요. 동생을 마음속에서도 가장 소중한 존재로 여기고 있었거든요. 아버님과 어머님이 대답이 없어서 다시 쌍둥이 동생을 소개해 달라고 해서 마음이 절망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눈만 깜빡여서 인해 거짓말을 했어요. 아, 내 여동생은 만나는 남자가 있어요. 아마 결혼까지 할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버님, 미안해요. 아, 아쉬워요. 재수 씨가 딱 내 이상형이라서 사돈 처녀랑 잘 됐으면 좋겠는데. 알겠어요. 어쩔 수 없네요. 안심의 한숨을 쉬며 긴장이 풀렸어요. 그런데 잠시 후 아버님이 동생의 인스타그램으로 들어가 무언가를 확인하더군요. 마침내 날 쳐다보며 말씀하셨어요. 재수 씨, 여기 동생이 요즘 외롭다고 좋은 남자 없나 묻고 있었네요. 결혼할 남자의 사진은 없는데 요즘 SNS로 사생활을 쉽게 알 수 있으니 발목을 잡힌 상황에 처해버렸습니다. 전에 사귄 남자가 있었지만 어쩌다 그 관계가 끝났는지 알 수 없어서 그냥 아직 사귄 남자가 없어요 라고 속물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아주버님이 소개팅을 주선해달라며 강하게 요구하셔서 상황이 난처해졌습니다. 나는 거절하려고 했지만 그 순간 뭐라 알겠어. 조만간 한번 마련해 볼게라고 말해버렸습니다. 번복하고 싶었지만 아주버님의 기뻐하는 모습 때문에 입을 다물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개팅 약속을 받아들여 시댁을 나왔는데 남편이 걱정스러워서 형과 처제를 만나게 할 것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처제가 아깝다며 그냥 사치스러운 일로 여겼고 연락해서 거절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내 마음은 본토라 내가 왜 그렇게 대답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주버님의 기대에 1년 이상이 지나도록 거절하면 어떡하지 생각했습니다.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의 눈치를 계속 보아야 할 것 같아 괴롭습니다. 남편은 스스로 말할 것이라고 하길래 내버려두기로 했습니다. 어떤 핑계를 대어 해볼 생각이었지만 입이 조잡해서 말하지 못했습니다. 나이가 40을 넘은 늙은 남자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려고 했지만 내 마음이 거부했다. 그래서 고민 끝에 해결책이 떠올랐다. 어떤 해결책인지는 조금 뒤에 알려줄게. 그러던 중 아주 어르신이 매일 2번씩 동생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을 물어왔다. 미루기 힘들어지자 결국 동생을 만날 날짜와 장소를 정해주었다. 어르신, 당신의 동생이 토요일 오후 2시에 시간이 가능하다고 했다.
어르신은 당연히 가능하다며 회사를 그만둬 시간이 넉넉하다고 했다. 아싸, 이번 주에 여자를 만나겠군이라며 기뻐했지만 재수 씨는 실망시키며 기대하지 마세요. 동생이 좀 심술궂으니 이해해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래도 토요일에 만날 예정이었고 재수 씨가 주선했으니 어르신은 나올 줄 알았다. 하지만 그날은 약속이 있어 가지 못해요. 비슷하게 생겼으니 걱정 마세요 라며 말했다. 어쩌면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주 어르신에게 소개팅 장소를 알려주었고 2시간을 걱정하며 기다렸다. 토요일은 바로 도착했고 한 병의 청심환을 사들고 어딘가로 향했다. 가족 소개팅을 위해 친정과 가까운 카페에 온 나는 아주버님이 이미 앉아 기다리고 있더군요. 나는 모르는 척해서 주변을 둘러보다가 동생인 척 연기해서 아주버님과의 미팅을 하려고 했어요. 예의 없고 거칠게 행동해서 한 번에 나를 떨어뜨리려고 계획했죠. 아주버님께는 진심으로 미안했지만 상처를 주고 동생에게 다시는 신경 쓰지 않길 바랐어요. 그러나 얼마 후 아주버님은 나를 알아보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여기요. 여자랑 똑같이 생기셨네요. 아, 안녕하세요. 사돈 희민 씨, 동생 희영이에요. 어쩌다 보니 사돈끼리 소개팅을 하게 되었네요. 재수 씨한테 졸라댔거든요. 희민 씨가 완전히 내 이상형이라서 꼭 만나보고 싶었어요. 아주버님이 그랬어요. 나는 씩씩하게 말하면서 그랬었구나. 감사합니다. 사돈이라는 호칭은 그만해요. 내 이름은 죄수야. 제재수 씨라고 부르면 좋고 오빠라고 불러주면 더 좋을 거예요. 아주버님이 내가 동생인 줄 알고 유쾌하게 말하셨어요. 내 몸에는 닭살이 돋아서 죽을 것 같았습니다. 조용히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마음에 들지 않는 표정을 짓고 최대한 불편한 모습을 보이려고 했어요. 다리를 꼬고 창가만 바라보며 껌을 씹으면서 불편한 기색을 확실하게 보여줬죠. 그리고 아주버님께서 싫어하는 말들을 계속 늘었습니다. 사돈 씨는 백수라고 말하던데 막 중년 초반으로 생긴데 전혀 가진 게 없는 사람이 어떻게 나한테 소개를 부탁하냐고 말해요. 직후에 나랑 같이 일어서던데 연봉 10억 아래는 안 보던데요. 까칠하신 면도 있네요. 나는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일어서려고 했는데 아저씨가 내 스타일 아니라고 해서 그만 내려앉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늘은 일단 끝냅시다 해도요. 다른 사람이 나한테는 꽤 봐주면서 내가 희영 씨를 봤는데 첫눈에 반했어요. 이미 사랑에 빠진 것 같아요. 라고 했는데 희용 씨, 내가 직업도 없고 키도 작고 배까지 나온 40대인데 가진 재산은 많다고요. 그냥 나가려다가 궁금해서 자리에 앉았다. 재산이 많다고? 아저씨, 사돈 씨는 직업을 모르는데 재산이 많다니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물었던데 비밀이라고 하는군요. 나는 희영 씨와 미래를 함께 할 것이라 믿고 말하는 건데? 라고 하면서 계속 말했는데 아버지 유산을 혼자 다 받았는데 50억 정도 되는데 엄마는 남자 차례로 다 주셔서 그 돈 대부분 내가 회수했다고 말했다. 동생은 아버지의 유산을 사회에 환원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희영 씨, 나랑 결혼할래요? 라고 했다. 평생 일하지 않고 호강하면서 살게 해드릴 거예요. 그 말을 듣자 화가 나니까요. 제 남편은 아무것도 모르고 대학교 때부터 혼자 힘으로 학비를 내고 공부했고 결혼했을 때도 시어머니한테 돈 한 푼 받지 못했으니까요.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제 남편을 오랫동안 바보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저는 머리를 굴리다가 현명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사돈 저랑 결혼 전제로 만나고 싶다고 해서 좋아요. 저도 50억 있는 남자와 살면 너무 좋죠. 그런데 좀 찝찝해요. 언니랑 형부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는데 그냥 50억을 사둔 혼자 꿀꺽하는 건 좀 그래요. 그러니까 속 시원하게 형부랑 돈 절반으로 나누세요. 그리고 저랑 사귀든 결혼을 하든지 하자고요. 제 말 이해하시나요? 피 같은 25억을 동생한테 주라고요. 그건 좀. 저는 여기서 포기해야 하나 싶어 초강수를 뒀습니다. 그럼 혼자 독식하세요. 저는 입 다물고 있을게요. 그리고 저랑 아저씨는 다신 볼 일 없을 겁니다. 돈에 환장한 남자를 애인으로 두기 싫으면 그만두세요. 그럼 이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등을 돌리고 나가려고 하자
아주버님이 급하게 저를 막아섰습니다. 잠깐만요. 제가 동생 부부랑 재산 나누면 저 받아주실 거예요? 아, 저 진지합니다. 희영 씨가 제 운명의 여자라고 느꼈으니까. 내가 할 말은 아주버님이 이미 자신의 재산을 지적했기 때문에 나는 아주버님의 조언에 따라 행동할 것이며 만족하실 것입니다. 처음 만난 것인데 왜 이렇게나 잘해주는지 알 수 없어요? 나도 알 수 없어요. 나는 재수 씨를 좋아하고 희영 씨가 너무 아름다워서 이렇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시켜주는 대로 다 할 테니 결혼하자고 생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실제로 아주버님과 사귀는 것은 아니지만 상상하면 너무 놀라워요. 이번 일에 대해 저는 재산을 절반 나눠준 다음 연락드릴 거예요. 그리고 카페를 나와서 며칠 지나 시댁이 부름을 받았어요. 아직 남편에게 전하지 않았지만 시댁을 방문하니 아주버님이 남편에게 만든 통장을 내밀었어요. 시어머니는 옆에서 불편한 표정으로 앉아 계셨어요. 거액의 돈을 보고 놀랐고 형도 놀란 듯해서 뒤로 넘어졌어요. 형, 이 돈은 어디서 나온 거야? 통장에 영희도 내 돈이 아니야. 이건 아버지의 재산이야. 이 돈이 예전부터 있었던 거니까. A고등학교에 있을 때 힘들게 공부하면서 알바를 했고 왜 말 못했니 하는 식의 말이 나왔어요. 그리고 대학을 별표. 이 부분이 잘려서 나왔습니다. 별표 학자금 대출을 받아서 큰 돈을 벌어서 공부했어요. 돈을 갚은 지 3년도 안 됐어요. 솔직히 말하면 남편은 그동안 힘들게 살아온 것에 분노해서 처모님과 시어머니를 계속 꾸짖었어요. 그러자 어머니가 말했어요. 야, 내가 어제 받았다고. 어머니가 이야기하니까 철을 들면 주려고 했다고. 그래서 오해하지 말라고 거짓말을 했대요. 그래서 나는 어머님에게 말했습니다. 사돈, 왜 거짓말을 하세요? 나랑 결혼하려고 숨겨왔던 재산 나중이에요. 내가 말한 대로 하지 않으면 만나주지 않겠다고 하던데 돈 주는 거니깐요. 재수 씨, 당신은 누구예요? 그리고 나는 제 정체를 숨길 필요가 없어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사돈, 나를 보고 침질질 흘리세요. 동생인 척하고 소개팅 나갔었어요. 제가 미쳤고 내 동생을 40몇 살이고 무직인 형부를 소개할게요. 이런 인간을 왜 여자들한테 콧대 높게 대하나 했더니 아버님 유산이 50억이라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은 25억 남았네요. 만약 동생인 척 안 했다면 남편은 평생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사돈이 제 동생에게 관심을 가져서 말했어요. 이 남편은 정말이지 너무 분노가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는 아내의 친정모와 대치하며 지금까지 묵묵히 이혼을 이유 없이 속아서 견디고 자신에게 따뜻한 응원을 해준 이에게 미안하다는 표현을 지었습니다. 여기서 끝내고 싶은 이 얘기는 형상하지 않지만 악한 일을 할 수 없는 한 여자의 본성을 잘 보여준 터인 것입니다. 마음이 너무 아팠던 남편은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달래주기 있는 동치미를 받아 편안하게 달려갔네요. 생각해보면 모든 구도는 통하고 모든 모습은 울리는 마음가짐을 잘 기나고 세세한 것에 관심을 가지며 서로를 배려하고 사랑하며 살아가는가, 그것이 그릇된 행동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가요. 그러니 이를 삼가해주세요. 정신이 멀쩡한 줄 알았던 나의 어머니가 충격적인 말을 하였습니다. 나는 놀라서 심장이 쿵 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넌 내 아들이 아니야. 내가 배 아프게 낳은 아들은 재수가 유일하다고. 넌 내 아버지가 입양해온 놈이야? 네 아버지가 보육원에서 널 보고 마음을 빼앗겨서 입양한 거라고. 난 처음부터 내가 싫었어. 내 아버지 때문에 억지로 키웠단 말이야. 그런데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이놈한테 우리 돈을 왜 주겠냐? 오늘도 재수가 하도네. 마누라는 쌍둥이 동생이랑 결혼하고 싶다 해서 꾸역꾸역 참으면서 돈 내준 거라고 내 어머니가 말했다. 그게 정말이에요? 내가 입양되었다고요? 이제야 이해가 되었다. 퍼즐 조각들이 모두 맞춰진 것 같았다. 어린 시절에 왜 항상 혼내고 때려 맞았는지, 왜 용돈을 주지 않고 혼자 돈을 벌어야 했는지, 그리고 왜 어머니는 나를 평생 동안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서 살아야 했는지 이유를 이제야 알았다. 어머니는 내게 항상 괴롭히고 외롭게 만들었으며 나의 형제들을 헐뜯고 비웃는 이야기를 했다. 이 끔찍한 상황에서 나와 결별하고 싶다면 그냥 사라져. 내 어머니는 마침내 말했다. 통장 내려놓고 나가란 말이야.
내가 왜요? 내 이름으로 된 내 돈인데 왜 이걸 아줌마한테 주고 갑니까? 내가 엄마 복, 형제 복은 없어도 아내 복은 있었나 봅니다. 이 사람 아니었으면 난 평생 아무것도 모르고 살다가 죽었을 겁니다. 이 돈은 내 아내가 나한테 준 거지, 당신들이 준 게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이는 심호자를 두고 저의 손을 잡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그런데 그때 아주버님이 눈이 뒤집혀서 통장을 빼앗으려고 달려들었어요. 내 돈 내놔. 넌 우리 집 식구가 아니야. 그 통장 놓고 나가. 이 버림받은 새끼야. 저는 아직 후라이팬을 손에서 놓고 있지 않아서 달려드는 아주버님의 면상을 날려버렸습니다. 사물놀이의 징이 크게 울리는 소리가 나며 아주버님은 그 자리에서 기절해버렸어요. 그러자 시어머니가 저에게 달려들어서 또다시 후라이팬을 휘둘러 상황을 끝내버렸습니다. 저는 숨을 씩씩 내쉬며 바닥에 기절해 있는 모자에게 한마디 해줬어요. 이 잡것들, 내 남편은 내가 지킨다. 이 상놈의 인간들아,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남편의 손을 잡고 시댁에서 빠져나왔네요. 이젠 두 번 다시 시댁 식구들을 보지 않으리라 믿으면서 말이죠.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주버님이 민사고소를 했답니다. 제가 사기를 쳤다고 경찰서에 가서 신고를 했는데 집안 재산 싸움은 민사로 가라고 해서 고소장을 보냈더라고요. 저와 남편은 비싼 변호사를 고용하여 집안 상황을 상세히 알렸습니다. 변호사는 여러 법률을 조사하고 적절히 대응할 준비를 했고 몇 주 뒤에 법정에서 우리와 함께 대면했습니다. 시어머니는 유전자 검사 결과가 일치하지 않다는 증거를 제출하여 남편이 시아버지의 재산을 빼앗았다는 주장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정에서는 호적 등본을 보다 중요시하며 친자 여부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시어머니가 먼저 재산을 건네준 것으로 간주되어 남편이 돈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고 판결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승리할 것을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기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이 분노하는 것을 비웃고자 법정 앞에서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을 조롱한 결과 시어머니가 이것으로 끝나지 않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경고했고 아주버님은 쌍둥이 동생인 척 연기를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여 준말을 내놓으려 했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에 더 강하게 반발하여 내가 25억을 사기치고 먹으니까 좋냐? 난 다 밝힐 거야. 멍청한 돼지 새끼야 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내가 어떤 사기를 쳤는지 알고 있어. 또한 내가 먼저 주겠다고 설레발 쳤던 거 알고 있어. 또한 나와 내 동생은 완전히 똑같이 생겼어. 그래서 아무도 내 이야기를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덧붙였습니다. 나의 동생은 왜 그렇게 생겼길래 내 남편과는 왜 이렇게 달랐던 건지 너무나 의아했다. 유전자가 서로 다른 탓이었나? 못생긴 더럽고 뚱뚱한 돼지 족발 같은 것이었나? 그리고 그렇게 소리 지르며 욕을 하고 나를 떠나는데 당연히 시부모와는 이별을 선언하고 우리와 함께 회사에 퇴사서를 제출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갔다. 신선한 공기가 가득한 경기도의 한 작은 마을에 예쁜 주택에 들어섰다. 그리고 일자리 대신에 사업을 착수했다. 나는 사업가의 소질이 없었는데 그는 사업 아이템부터 오피스, 직원들까지 모두 갖췄다. 그리고 우리는 6개월 만에 재산을 2배로 키웠다. 우리는 250억을 받고 집을 사고 사업 초기 자금으로 사용했고 100억 정도 남았다. 500억의 총 자산 가치를 영작 변형했다. 그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다시 새롭게 깨달았다. 그는 부모를 재치롭게 속여놓고 즐기는데 나는 행복했다. 그러나 어느 날 두 사람이 우리를 찾아왔다. 우리와 협력을 원하는 것 같아서 선물을 손에 가득 안고 왔다. 우리의 새 주소를 전혀 알려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를 찾아왔는지 알 수가 없었다. 어머니 아버지께서 어떻게 찾아오셨나요? 우리는 잘 지내고 있지만 왜 찾으신 건가요? 그러자 시어머니는 콧소리를 내며 세월이 흘렀네. 너희들이 더 예쁘게 컸구나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를 찾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소비했어. 심부름 센터에 돈을 주고 겨우 찾았어. 너희들이 아직 우리에게 화가 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아. 화해의 의미로 선물을 가져왔어. 그러나 우리 부부는 무슨 이유로 오셨는지 묻고 싶어서 본론으로 넘어갔습니다.
남편은 화해할 의지가 없다며 용건만 처리하고 떠나라고 소리쳤어요. 누가 반길 줄 알았나? 당신과 당신 아들은 내게 지옥 같은 존재였어. 그냥 가만 있어도 울고 싶었어. 둘째, 아들이 많이 미안해했어. 엄마, 사과할게.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함께 지내기로 했어. 내 동생이 실망했었나 봐. 미안해. 너를 못 봐서 가슴이 아팠어. 못생긴 형이지만 용서해줘. 이유는 모르겠지만 우리 부부는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우리 부부는 서로 마음을 열고야 말았습니다. 취객 또는 희극적인 인물이 말하는 대사를 한국어로 번역하는 작품입니다. 이 내용은 가상의 이야기이며 현실의 사건과 무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던지 시모와 아주버니는 즉시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납작 엎드렸습니다. 아들아, 새아야, 우리가 잘못했다. 이렇게 사정하고 사과할 테니 제발 용서해주라. 지금 빚만 50억이야. 너희들도 알다시피 내 큰아들에게 그런 능력도 뭐라도 있나. 한심하게 살고 있는 백수 건달이란 말이다. 그렇지만 난 이 늙은 몸으로 돈을 벌어서 갚아야겠느냐? 그런 생각은 버리어라. 널 최선을 다해 키웠다는 건 너도 알겠지? 최선을 다해 키웠다고. 누구를 말하는 거지? 내가 입 다물고 참아왔다고 잘 알지? 그 엄마를 매일 원망했었어. 왜냐면 허구한 날 맺으라고 속삭였고 괴롭게 했었으니까. 그만한 이유가 충분했다. 다만 아버지가 남긴 목자 유산을 빼돌린 일을 생각하면 배신과 분노에 피가 솟는다. 시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두 손을 빌었다. 남편이 아닐 때 목숨이 걸린다면 용서하고 돈을 내놓으라고 말했다. 아주버님도 똑같이 두 손을 빌었다. 제철아, 내가 너한테 재산의 절반을 줬잖아. 이런 상황도 너를 미워하지 않았다. 그러니 엄마만 제쳐두고 무조건 살려줘. 아주버님은 혼자서 살아도 좋다고 말했다. 5억만 내놓으면 말이야. 그 앞에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대요. 그 말에 시어머니가 크게 화를 내어 털고 있던 하이힐을 벗고 아들의 얼굴을 때리기 시작했어요. 이 새끼가 어떻게 내 망할 이유가 되어버리는 거야? 뭐라고 그래? 내가 돈을 빌지 말란 말을 했잖아. 엄마가 빚을 내서라도 전 재산을 걸쳐야 해. 유튜브에서 루나가 확실하다고 했잖아. 그러자 아들은 여전히 어미 탓을 하지 않았어요. 넌 여전히 나의 아들이라 할 만한가? 오늘부터는 엄마 아들 사이 아빠인 걸로 이사해. 제철한테 5억만 빌어도 되겠니? 엄마는 빚을 갚고 집까지 사야 서장 10억이 될 테니까 제철이 어느 쪽을 선택할지 알 수 없었어요. 양목하는 돈을 배워줄 거라 착각하지만 남편은 끄떡없이 알겠어. 그럼 여기서 잠깐 기다려봐. 5분 후에 돈을 줄 사람을 결정할게라며 웃었어요. 집 안으로 들어가서 통장을 챙겨 나올 테니 기다리라고 하고 제 집대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잠시 후에 나오는데 손에는 통장이 아니라 대야를 들고 있었어요. 그가 대야를 두 목화 위에 뒤집게 하자 똥물이 솟아나와 소리를 질렀어요. 저희 부부가 주택으로 이사를 오며 유기견 2마리를 키우기 시작했어요. 대야에 든 물은 강아지 똥이 섞인 물이었어요. 시모와 아주머니는 비명을 지르며 날뛰었어요. 자식아, 이게 뭔 짓이야? 형한테 똥물을 끼얹어 죽이겠니? 똥물을 먹이고 키워줬더니 엄마한테 뿌렸어. 큰 소리를 지르며 날뛰었지만 남편은 웃으며 도망쳤어요. 잡아라, 도망친 모자야. 대야를 던지며 쓰러뜨렸어요. 남편은 경찰을 불러 두 모자가 돈을 빼앗으려고 협박한다고 신고했어요. 경찰은 정당방위로 받아들인 후 두 모자는 어디론가 사라지고 말았어요. 소식을 듣고 조사한 결과 시어머니는 빚쟁이들에게 들킨 뒤 노숙자 생활을 시작했고 아주머니는 일자리를 찾지 못해 알바를 하며 힘들게 살고 있다고 합니다. 결국 두 모자의 운명은 개 박살이로 끝나버렸어요. 긍정적인 소식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을 이루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